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기습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 이후 첫 주말 야권의 주요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델타 변이 전 세계 강타, 신규 확진 한 달 새 2배로 이게 문제예요. 코로나19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새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래프의 동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줄어드는 듯 하다가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다시 그 이전보다 기승을 부리는 이 곡선이 너무나도 다이나믹해서 걱정이란 거죠. WHO에서도 야 이거 자칫하다가 그동안의 성과 다 잃을 판이다 라는 우려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백신입니다. 백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당대표 무능에 정권 재창출의 위기, 이낙연 측에서는 공약 달성 근거 없는 분식 후보다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의 이강,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이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나를 비판하다니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다름없다라는 해석까지 이낙연 후보 측이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오고 간 걸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윤석열 대 13인 추격자 야 경선도 달아오른다. 특히 윤석열 대 최재형 이 두 후보의 신경전도 물밑에서 치열하고요. 그 이외에 원희룡 지사 등등 야권의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발빠르졌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사직을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당신은 왜 사퇴 안 하느냐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우리 집 전세가 2억 5천 오른대요. 남일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마련하죠? 이게 47세의 가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하소연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2억 5천 인상된 걸 마련하냐. 집 문제로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운다. 임대차법 이후에 여러 언론들이 따져봤더니 서울 아파트 전세가 2.5억 이상 급등한 게 무려 12%라고 합니다. 임대차법 이후에 전세값이 평균 1.5억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잠시 후에 따져먹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더모아의 정치분석실장 윤태권 실장님과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이후에 발빨라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윤 입당 후 친윤, 친최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야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국민의힘의 초기 경선부터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게 공정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늘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입당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국민들께도 많은 이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박정하 대변인. 네. 생각보다 정치 고수잖아요. 정치 고수들의 예상보다 뭔가 좀 빨라서 많은 언론들은 기습적인 입당이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갑작스러웠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빨라도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하는 8월 말이나 아니면 후보가 결정된 11월 이후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모색할 거다. 그래야 중도 표심을 얻을 거다. 이랬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밖에 있다 보니까 소나기도 많이 오고 춥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집 밖이 좀 추웠다. 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의 이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좀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서 오는 지지율 하락 내지는 답보. 두 번째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격 또 입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당내 이 기반을 스멀스멀 이렇게 넓혀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 뭐 내지는 경쟁 심리, 뭐 이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애초에 제3지대 내지는 중도 표심을 얻고 난 다음에 집도끼를 잡자라는 전략에서 급선회해서 우선 집도끼를 좀 단단히 하고 난 다음에 밖에 있는 산토끼를 잡자라고 전략을 잡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 금요일 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입당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상 혼란도 있었어요. 뭐 8월 10일 날 입당을 하느니 8월 2일 날 입당을 하느니 뭐 이런 혼선도 아마 스스로 결단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르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입당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뭐 잘한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입당 이후에 발표된 첫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윤석열 입당, 과연 어떤 효과가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35.3%, 이재명 지사가 23.2%, 이낙연 전 총리가 16%, 최재형 감사원장 6.9%, 세계일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윤태곤 실장님, 자, 정치 전략 전문가, 입당과 지지율,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컨벤션 효과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네. 컨벤션 효과.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또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에서 지금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항상 이런 건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입당을 하면은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우린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 카드를 언제 쓸 거냐? 늦게 쓸수록 좋죠, 실은. 바깥으로 이제 다져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생각보다 조금 빨랐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다지자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에 좀 훼손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뭐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예컨대 지금 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홍기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나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호남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었을 텐데 같이 하는데 나는 이제 입당은 못하겠다. 예. 뭐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은 지금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지금 이낙연, 이재명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면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바깥에 있는 윤석열이면 좀 흡수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윤석열이라면은 이낙연, 이재명 둘 중에 한 명만 남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흡수율이 높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인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 계산보다는 빨리 좀 뒤를 다지자. 뒤를 다진 다음에 앞으로 가겠다인 것 같은데 이제 숙제는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는 거다. 네. 자,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 컨벤션 효과다라는 말씀. 그렇다면 입당 자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반응, 잘한 일이 52.9%.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응답이 잘했다! 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잘못한 일은 반면에 33.9%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반응들, 과연 어떨지 조간신문들에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김수영 교수님,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일단 반응은 잘했다네요. 52.9%.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조금 주춤하는 추세였잖아요. 이제 20%대로 떨어진 적도 있었고, 물론 뭐 조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했는데, 사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보수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도 내에도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지지하다가 과연 조직의 힘이 없이 조직력 없이 그냥 개인으로 제3지대에 머물면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의 시선들이 점차 넓어지면서 아마도 그 지지도가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제 공세 같은 것들에 시달리면서 그 대응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신인으로서는 좀 미숙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이 기세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쭉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도 지지율이 좀 주춤했을 텐데, 아마도 이번에 전격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함으로써 그러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쪽에서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표를 더 윤석열에게 몰아줘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민심이 어쩌면 이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당 직후에 굉장히 발빠른 회동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났을지 함께 보시죠. 일단 약간 뭐랄까요, 이 보수 야당에서의 어떤 대부 느낌이 된 이제 갓파더 대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서 조언 들었다. 50분간 만났다. 본격적인 만남인 거죠. 김병민 윤캠 대변인은 입당을 전격적으로 당긴 만큼 가장 먼저 찾아뵙고 인사한 것,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과 통화 중에 번개로 갑자기 만났다는 거죠. 90분간 만찬, 소주, 윤 전 총장을 도울 건가,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이거는 돕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정환 대변인, 입당 그거 빨리 하지 마라. 천천히 입당해라. 11월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전격적으로 입당한 만큼 찾아뵙고 일단 양해와 지지를 구했다. 이런 행동으로 보이시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선택이 옳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11월 가보지 않는 한에는. 근데 김정인 위원장은 이제 외곽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언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늦게 입당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좀 직간접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상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일찍 조기에 입당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당연히 만나서 향후 있는 정치적 선택이나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누가 얘기하더라도 자타가 고민하는 보수 진영의 갓파더니까 그 양반과의 일정한 교감을 만들려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추정됩니다. 왜 입당하는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정치적으로 입당한 걸까요? 그건 왜예요? 그건 추정인데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급해서 빨리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는 지방 출장 중이었고 그마저 있었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중이었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하고 같이 해서 화면을 같이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을 같이 받는 것보다 내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가서 국민의힘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내가 실질적인 당의 주인일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려 했던 거 아닌가? 뭔가 당을 접수하는 듯한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니까. 근데 딱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고 대표보다는 그래도 차기 주자,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라이벌인 이재명 지사는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현실의 정상적인 정치 체제에 부응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게 온당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주요 주자들은 어떤 입장을 냈을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추미애 후보, 사실상 정치검사의 국민의힘 접수. 접수라는 표현. 더 이상 변명의 여지 없는 정치검사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단어는 어디서 찾죠? 마각. 장경태 대변인, 정세균 캠프 대변인입니다. 검증이 무서워서 국민의힘 우산 밑에 숨어든 겁먹은 배신자다. 라는 냉혹한 평가들. 홍기원 의원, 예상보다 일찍 들어간 것 보니 방패가 필요했던 모양. 혹독한 검증의 시간. 정청래 의원, 김종인 찾은 윤석열 딱하다. 윤석열 하는 걸 보니 제2의 안철수.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비판의 포인트들이 다 조금씩 다르네요.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내가 옳았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징계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 징계가 올바랐는지 위법했는지에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이제 근거로 사유로 삼았던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미애 전 장관은 내가 했던 징계 절차의 내용이 정당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갔고 정치 검사가 국민의힘을 접수했다 이런 표현을 이제 가장 먼저 쓰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 실질적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들 캠프에서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국민의힘 입당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인 검증의 시간은 도래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검증의 무대는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고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윤석열 총장으로 이제 전 총장으로 될 경우에 실질적인 검증과 공방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소리 없이 모두 검증의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날카로운 전쟁을 예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걸 예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서 예상 가능한 이벤트인데 나올 수 있는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야권의 같은 대권 주자들 원팀인데 어떤 반응들을 했을지도 살펴보시죠. 원희룡 지사, 국민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최종 후보 위에 진정한 원팀으로 가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권교체에 열망하는 당원과 국민의 걱정을 크게 덜어주셨다.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 유승민 전 의원,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의 선택 받게. 좀 짧죠? 유승민 전 의원의 반응은. 홍준표 의원은 깁니다. 야권 분열 카드 소멸되고 불확실성 해소돼 기쁜 날이다. 치열하게 상호 검증 정책 대결하며 원팀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자. 국힘의 핵심 관계자, 대장주의 입당으로, 표현이 흥들어와요. 대장주의 입당으로 진정한 경쟁이 시작된 것. 지지 세력 확보 등 초반구도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성패 좌우할 수 있다. 라고 반응들을 냈습니다. 주목하는 구도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총장 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 전 감사원장이 먼저 입당을 했고 윤 전 총장 그 이후에 입당을 했죠. 두 분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윤 전 총장 입당 이후 두 사람의 행보도 발빠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도 하고 사회활동도 해온 우리 2030의 이 청년 맹장들이 기성세대들이 설계하고 해결해주지 못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직접 연구하고 설계하겠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지지를 표합니다. 방역자들이 우리 코로나 방역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균형 있는 보상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정부가 전 국민에게 국민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매표행위다. 한 주자는 청년을 만났고 한 주자는 이태원의 상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태훈 실장님, 뭐 이게 전략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자, 행보가 좀 달랐어요. 두 후보가 갖는 전략도 좀 다르겠죠? 그렇죠. 아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생각보다 빨리 입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안정감을 되찾는 대신 중도 확장 쪽에는 좀 손상이 갔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재형 전 원장의 애초 초기부터 전략을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가 보였어요. 빨리 입당한다. 당에 좀 안정감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뭐 이걸 이제 드러놓고 표시하진 않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이 보수의 두 전직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만 나는 그런 게 없지 않냐. 뭐 전반적인 이제 지지,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집토끼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지지율이 일단은 아직 낮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 일정 수준 이상 올린 다음에 뭐 중도 확장을 신경 쓸 거지 지금부터 중도 확장을 신경 쓸 건 아니고 집토끼에 치중을 할 건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복잡해지는 것은 원래 국민의힘에 있었던 분들인 거죠. 뭐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 두 사람의 대결이 돼버리면은 중도는 윤석열이 먹고 뭐 보수의 기본은 최재형이 먹고 이런 그 나머지 사람들 원래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뭘 먹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도 뭔가 좀 빨리 할 것고 또 정치적 경험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강하게 두 사람에 대한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윤최 애완동물 경쟁까지 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애완동물 경쟁일까? 함께 보시죠. 윤석열 반려동물 전용 SNS를 운영한다. 자, 사진 보세요.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전화하는데 옆에서 이제 고양이가 이제 장난치는 거. 이게 이제 연출된다면 사실 연출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 나는 반려동물의 강하다. 반려견 4마리, 반려묘 3마리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자 최재형 전 원장도 아니 나도 고양이 있다. 고양이 집사다. 2002년부터 19년째 키워온 민들레, 들레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 전 원장이 애지중지 키워와서 아직까지도 건강하다. 19년이면 고양이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김수경 교수님, 이거 좀 자세히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그 원래 광고에 3B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3B 법칙이요? 법칙이 뭐냐면 베이비, 어린이, 아기, 그리고 이제 뷰티, 미인, 그리고 이제 비스트라고 해서 짐승 혹은 동물. 그러니까 이 세 존재가 등장하는 광고는 항상 이게 주목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베이비, 뷰티, 비스트. 비스트. 그러니까 동물을 등장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확 집중시킬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저러한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이나 된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반려동물을 아주 애지중지 잘 키우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어필하는 것은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를 주인공으로 한 이제 SNS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마치 반려견이 자기가 스스로 1인칭 관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도 적고 사진도 올라오는 이런 SNS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어쨌든 지금 정권에서 뭐랄까 굉장히 이제 사정기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조인이자 굉장히 냉철한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반려동물에게도 가깝게 지낸다는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좀 더 푸근하고 다정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요. 오늘 뜨거운 소식만 모아봤습니다. 핫쌈 지금 공개합니다. 핫쌈 후보 3인방. 첫 번째는 윤 후보 부인 비방 벽화가 청주에서도 예고됐다고 합니다. 청주. 두 번째는 김연아 전 의원이 결국 SH 사장 후보에서 사퇴했다는 소식. 세 번째는 김정은의 뒤통수를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붙인 게 파스입니다. 뭔지, 어떤 파스인지, 뱅파스인지, 옴파스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를 뜨겁게 논란으로 달궜던 것은 바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입니다. 건물주의자 서점 주인이 그 벽화에 대해서 당당하다, 떳떳하다라고 나오면서 진영 간의 논쟁까지 비화됐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그 벽화를 비방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청주에서도 이 비방 벽화가 예고됐다는 점입니다. 그제 한 누리꾼, 닉네임 칠퍼청산, 닉네임에서 뭔가 냄새가 나죠? 윤석열 부인 비방 벽화 그리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조만간 청주에서 그 비방 벽화를 그린다. 전국적으로 그리겠다. 큰일 났네 윤서방. 아이고 큰일 났네 윤서방. 조롱하는 듯한 얘기까지 올립니다. 조만간 청주 벽화 그린다. 그림의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고 사진만 지금 일단 공개된 상황입니다. 저 보면 비슷하죠? 벽화랑.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윤 후보 비방 벽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네거티브 와타도와도 금도를 넘었다라는 비판도 있고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인신공격성의 어떤 성적인 내용까지 비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여가부까지 좀 뭐 입장을 낸 상황인데 이런 벽화가 지금 또 예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를 조장할 수 있고 풍자를 비장한 인격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일단 어떤 의도로서 이 벽화를 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지 않는다라고 이제 벽화를 그린 사람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검증의 문제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거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좀 조롱에 가까운, 특히 여성 인권 침해에 가까운 것이다. 여성 변호사에서도 목소리를 냈는데 이 여성 혐오의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 벽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한번 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어떤 뭐 누구 남자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생활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부인이라고 해서 그걸 알릴 이유도 없는 것인데 검증의 포인트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던가 사건에 무마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나가면 될 것인데 이것의 표현을 누구의 남자 그래서 무슨 꿈을 꾸는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하다 보면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풍자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야기한다던가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나 편견을 조장한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여야에서라도 이거 조금 넘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인 그 도덕적 잣대가 그래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위안을 해봅니다. 예, 이게 말이죠. 박정화 전 대변인 네. 여러 선거 치러봤잖아요. 이게 선거 전에서 여러 가지 뭐 비방, 네거티브 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도 굉장히 굿 플레이, 클린 플레이 이에 맞는 말이 더티 플레이.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 살짝 이건 더티 플레이의 영역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더티 플레이 영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하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갔는지 굉장히 처참한 마음인데요. 두 가지로 이제 우선 나눠서 한번 보죠. 정치적인 측면. 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이어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무언가를 공표하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든지 없었는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100%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방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자, 이건 박정화 전 대변인의 해석입니다.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글쎄요? 저게 누구라고 다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특정이 되는데 저렇게까지 하면은 저는 저건 인격살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 사회의 정치가 어디까지 허용이 돼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처참한 마음이고, 지난주에 우리 행정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거는 피해를 당하는 측에서 고소고발을 하느니 어쩌니 한 거 이전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다음에 행정이 분명하다면 저는 종로구청이나 아니면 어디 여가부나 행안부 어디선가 계도에서 저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또 청주에서 또 저런 일이 또 생긴다. 지금 예고된 거는 전국에서 이거를 전국에서 다 일어날 거예요. 다 더 험한 그림들이 생길 텐데 이거를 그냥 놔둔다. 저는 정부의 존재 가치 내지는 행정 계도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손정희 변호사님도 이런 거 옳지 않다. 여야 모두가 다 옳지 않다. 여가부도 옳지 않다라고 하면 종로구청이 이런 거 단속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이 된다면 선관위에서도 제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냥 방치해 놓는 거죠. 그럼 행정기관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방치할까요? 눈치 보느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여가부도 사실은 며칠 있다 입장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어정쩡하게 강력하게 나온 게 아니라 무슨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나왔는데 저는 지금도 저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담당 행정구청인 종로구청 선관위 입장을 내고 계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전히 어딘가에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의견은 그러니까 여가부 선관위 등이 그냥 사실 소위 방치하는 것은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라는 이 의견은 박정화 전 대변인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여가부가 입장을 냈긴 했습니다만 짤막한 입장입니다. 여가부의 입장입니다. 입장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군요. 여가부는 어떠한 여성 혐오적 표현을 용인할 수 없다. 여성 혐오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야당 주자들이 여가부를 문제 삼습니다. 자, 이것도 준비되면 띄워드릴게요. 김소영 교수님. 뜨는군요. 하태경 의원. 일관성도 소신도 양심도 없고 여성 보호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여가부는 폐지가 마땅하다. 윤희숙 의원. 여성 인권 보호한다는 사람들 다 어디에 갔냐?
피통하는 목소리 냈어야 하는 사건, 여가부 추구가치, 정치생법 따라 다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가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늦었고 짧고 뭐 일단 그렇다. 어떻게 보세요? 좀 구체적이지 않고 조금 두루뭉술한 점이 있고,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좀 일견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가부 입장에서 뭐 눈치를 봤을지언정 그래도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가운 입장이고요. 그 여가부가 더 강력하게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 더 강력하게 조치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묵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여가부를 없애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너무 많이 간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단체들, 지금 한 여성이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이제 모욕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는 단체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꼭 여성만이 목소리를 낼 문제인가, 진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여성을 어쨌든 성적으로 모욕 줘서 그 사람의 남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의 남편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만들겠다라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마초적인 발상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체 모두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뭐 야권에 있는, 여권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내서 이런 거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뜨뜻미지근하죠. 뭐 일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뭐 이렇게 좀 민망하다, 뭐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이런 것들 그만합시다라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있거든요. 김수경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여성 단체 등등이 진영의 이슈에 따라서 입장을 내고 말고 좀 달리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 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문제이고, 여성 단체들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리와 셈법을 떠나서 이런 거 그만하자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 사안 같은데, 왜 이렇게 사회가 조용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그냥 여야에서만 지금 시끄럽게 싸우고 있고 여성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좀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모두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자고 목소리 높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거 김수영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윤통근 실장님, 이제 윤 실장께 드릴 질문은 전략적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도 나서서 이런 건 옳지 않다라고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간신문에 다 나온 보도예요. 이 벽화가 소위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조기에 손절했다. 뭐 물론 기본은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은 뭐 누구든 다 동감을 할 테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또 이를 고발하지 않고 있어요. 자, 요거 여야의 이 벽화 파문 어떻게 보세요? 이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대선 기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저 벽화를 쓴 사람이 뭔 의도인지 저도 모르죠. 자기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약간 여권 지지자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좋은 풍자다 이런 식으로 편도 들었다가, 근데 역풍이 부니까 이제 여권에서 이제 당이라든지 이런 데 공식적으로 선을 긋는데, 아까 박자 대변 말씀하신 이제 구청에서 뭐 행위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과거 정부 때도 그렇고 현 정부 때도 그렇고, 뭐 만약에 좀 정권 비판적인, 대통령 비방하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화가 뭘로 거냐면요, 공용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주거 침입, 뭐 대학교에다가 이제 대잡을 붙였는데 대학교 허락 받고 들어갔느냐, 주거 침입 아니냐, 아니면 이제 길에다가 이제 뭐 버스 정류장 붙이면 공용시설물 훼손, 사실은 이제 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저 사람은 자기 집 담벼락에다 그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공용시설물 훼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명예훼손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럼 또 일이 복잡해지고 할 테니까 캠프에서는 안 한다라고 했는데, 뭐 첫 번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나도 하겠다. 여권을 공격하는. 뭐 누가 또 자기 집 담에다가 이제 그려놓고 나도 풍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선거 기간이 들어가면은 그건 좀 규제가 훨씬 더 커집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똑같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어떤 언론, 유튜브 거기를 이제 뭐 언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론의 이제 문제 제기, 의혹 제기에서부터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여당이 강력하게 뭐 허위 보도, 악의적 보도,
허위 보도가 아니라 악의적 보도에 대해 가지고도 그 입증 책임은 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언론사에서 져야 되고 강하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케이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게 또 대선에는 논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파만파로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뒤에 또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올림픽 기간에 이제 여성 선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의 뭐 대변인이 약간 그 남성들 편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여기에선 또 이제 여권 지지층이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지지층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지층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도 책임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혼전과 난타전 양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윤서방 큰일 났다라며 벽화를 그리는 사진을 공개한 그분 멈출 생각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계속 여기저기 만약에 이 윤 후보 부인 비방 벽화를 그리고 다닌다면 이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핫쌈이었고요. 두 번째 핫쌈, 부동산 문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있는 47살 가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일종의 하소연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한다라는 것. 내용 보시죠.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란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안 샀다. 계속. 구입을 미뤄왔다는 거예요. 3억짜리 전셋집이 내년에 5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한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 갑자기 올랐잖아요. 하루아침에. 아무리 궁리해도 2억 5천만 원 나올 구멍이 없다.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2억 5천만 원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겠냐. 도둑질 할 수 없고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자,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 글인데 하루아침에 2억 5천이 올랐다는 거예요. 박정아 대변인.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 20대에서 40대 우리 가장들 겪고 있는 지금 일이라는 거고 초등학생 딸, 아직 핏덩이 같은 딸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2억 5천이 전셋값이 오르면은 그거를 솔직히 대출도 지금 안 되는데 무슨 수로 구합니까? 그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고 47세 가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막막하겠어요? 집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가 전세 사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니까 서울 살지 말고 딴 데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부가 시키면 해야지 왜 국민들이 나서서 저런 청원 올리고 그래요? 라고 비꼬고 싶어요. 5억 5천, 뭐 3억짜리 전셋값이 5억 5천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임대차 3법 하면 저렇게 된다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정치권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요? 왜 그러세요? 정부에서 임대차 3법 효과 있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 아, 그분? 예. 그분은 뭐 딴 얘기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집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다 내놔서 그냥 허공에 붕붕붕 떠다녀야 이놈의 정부 이 부동산 정책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5억 5천 정도 전셋값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서울 시내 어디일 거라고 보이던데 그 집에 딸은 이제 당연히 전학 가야 돼요. 그동안 만났던 친구들 다 헤어져야 되고 그거 아니면 서울에서 학교 그 자리에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아버지도 또 이제 굉장히 먼 출퇴근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마저도 제가 볼 때는 서울 인근의 수도권이 지금 가격이 지난주 보니까 3%가 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권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모든 국민들이 매일 집에서 부부싸움 하게 만든 게 25번 지금까지 왔었던 이 정부의 정책이었다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뭐가 잘못됐다면 근본 원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시 국민들의 동의를 좀 얻는 과정을 거쳐야죠. 괜히 그 무슨 발표하면서 지금도 집 사는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고 곧 집값 떨어질 테니까 사지 말라고 이런 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그런 관료들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고 좀 나 살고 싶은 동네
나 살고 싶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에 살면서 그냥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을 공동체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아침에 또 듭니다. 자, 박정환 전 대변인의 견해였고요. 말씀 중에 이제 이놈의 정부라는 표현은 좀 방송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양해와 정정 제가 드리겠고요. 손종희 변호사님, 요 가장의 글, 일단은 우리가 본 거는 청와대의 청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 진위 여부는 뭐 사실은 알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손종희 변호사님께 보시기에 만약에 이제 이 청원 글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또 초등학생 딸이 있고 2억 5천이 오른다라는 뭐 이게 사실이라면 꽤 사실은 부부가 매일 부부싸움을 한다는데, 집 문제로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세가가 급등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저런 가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뼈아프게 청와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이제 관련된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제대로 실효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집가 급등이나 전세가, 월세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정책 변화가 시도가 돼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이, 여권 내부에 이제 대선 주자들은 조금 더 정책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가자라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지금 일관되게 청와대에서는 어떤 세금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공급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이 세금 부분, 재산세든 부동산세든 여러 가지 조금 감면하는 조치를 통해서 어떤 부동산에 이제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여권 주자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일부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세난, 전세가 급등, 이건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던 단어긴 한데, 요번에는 특히 유효할 만한 것이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거고요. 거기에 임대차 3법이 들어오면서 그 전세금이 5%로 고정된 집도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내후년을 생각해서 또 많이 올린 집들이 있거든요. 양극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 시장의 부작용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좀 더 책임감 있고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서 정책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진 못할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기 어떤 대선 후보들이 조금 더 면밀한 시장 우호적인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부동산값 오르고 전세값 오른 게 어디 정부 탓이냐, 정부 정책 탓이냐, 세계 부동산 경제 흐름도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난주였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만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라고 소위 국민 탓을 했다는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셔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건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여당이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에 안정을 주었느냐라는 요 단순한 팩트는 최소한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임대차법 1년 평균 전세가 급등했다. 자, 이 단순한 팩트 앞에서 과연 다른 이견과 해석이 가능할까요? 2020년 임대차법 시행될 때 강남 5억 8,484만 원, 2021년 7월 시행 1년 7억 4천 얼마 올랐습니까? 2억 가까이 올랐죠. 강북 4억 180만 원 전세값이 평균. 근데 5억 1,507만 원. 그러니까 1억이 넘는, 훨씬 넘는 금액 전세값이 껑충 뛰었다는 거죠. 지난해 7월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1억 3,561만 원 인상됐다는 게 KB국민은행 측의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적어도 억소리 나는 전세값은 올랐다. 이 말은 전세시장이 안정된 게 아니라 정반대. 전세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소위 커먼센스 상식일 겁니다. 김소영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제 폭등을 했고 전세값이, 그리고 이미 임대차 3법이 통과될 때 예견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견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해서 이렇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됐으니 통과시킨 사람들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죠. 근데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에 이제 집값이 오른 것을 두고 이제 국민들이 너무 그 오른 집값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냥 집을 사는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 논리를 적용하자면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할 때 그 돈을 집주인이 달란 대로 주지 말고 자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세 보증금으로 서울 외곽으로 경기도로 나갔어야 맞다는 논리인 건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울 떠나라. 서울을 떠났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논리대로라면 그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지 말고 서울을 떠나면 된다. 그 돈을 가지고 나갔어야 참된 어떤 국민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뭐 납득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지금 부동산 문제, 지금 매매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아까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집을 사기가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기도 바깥으로까지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인데 서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라도 하나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저렇게 국민들이 그 전셋값 혹은 매매값을 다 받아서 이렇게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그 가운데 부동산을 네 채 보유해서 논란이 된 김연아 SH공사 사장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라며 자진 사퇴를 했고요. 서울시 의회가 부동산 네 채 보유와 관련해서 부적격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김연아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를 소유하신 후보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의 복합 건물을 소유하신 후보님, 서민이란 누구입니까? 저축을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 영끌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이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그러면 서민은 아니신 거네요? 제 연배상 저 때는 지금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쉬웠고 또 주택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태훈 실장님, 결국 자진 사퇴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전 의원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죠. 그래도 각종 토론이라든지 또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전문성을 되게 발휘를 했는데, 근데 저분이 저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원 활동할 때 이제 재산 공개를 했고, 그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 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김연아 의원은 왜 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좀 하지 않았을까? 뭐 예컨대 지금 두 채를 정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 들어보면 다 사정들이야 있죠. 하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남편이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거주용, 뭐 사무실용, 그리고 이제 복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상가는 뭐 어머님, 노모의 이제 뭐 생계용, 이렇게 사정은 다 있는데 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두 채 판다고 했던 걸 이제 미리 했다면 좀 달랐을 건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정치적인 건데, 자,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때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시의회가 극명하게 여소야대잖아요. 네. 서울시의회는 한 95% 정도 될 겁니다. 여당 의원이. 그럼 이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왔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걸 이제 받아들였죠. 시의회 이제 부적격 주장에 대해서. 그게 꼭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거꾸로 앞으로 여권을 향해서도 저는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도 이제 뭐 해수부 장관하고 뭐 국방부 장관도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원장하고 사람 뽑아야 될 건데, 그럼 또 청문회 때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야권에서 우리는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정치적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정치라는 게요, 득이 실이 되고 지금 또 여권이 막 몰아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핫삼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북한 김정은이요, 이 뒤통수에 손바닥만한 파스 같은 걸 붙인 모습이 포착이 됐고, 또 이걸 띈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보이시나요? 조선중앙TV가 김정은이 전군 지휘관 정치 간부 강습회를 주재했다. 강의라는 거예요. 군을 상대로. 그런데 뒤통수에 손바닥만한 파스로 보이는 뭔가 보이시죠? 파스를 붙이고 강의를 하는 그런 영상이 지금 포착이 된 거예요. 보도 영상의 다른 부분에서는 저 파스를 뗀 모습도 있는데, 상처로 추정이 되는 거뭇한 흔적이 뗀 자리에서는 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이번엔 뗀 자국이에요. 거뭇한 흔적. 북한 측이 영상을 편집해서 내보낸 만큼 이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전군 강습회 초반에 김정은이 뭔가 이런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혹은 뭔가의 통증 때문에 이런 파스를 붙인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대부분 좀 우세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유는 북한 전문가 김수영 교수님, 김정은의 뒤통수 쪽을 우리가 주시하는 이유는 뭔가 가족력과 연관이 있죠? 그렇죠. 김정은의 할아버지였던 김일성 주석이 이제 혹이 있었죠. 그게 김일성 이제 주석이 혹이 있었어요. 혹이 있었죠. 그게 이제 지방종인데 어떤 양성 종양이어서 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종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종양이 있었고 아마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방종은 약간 가족력으로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김정은에게도 그러한 유전적 요인 때문에 지방종이 생겨서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수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최고 존엄의 어떤 건강, 뭐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모든 이제 뉴스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다이어트 많이 했다고 또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같은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언론에 그러니까 미디어에 저렇게 파스를 붙인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아주 그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만큼의 어떤 위중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저게 파스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파스가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스는 냉파스, 네, 열파스, 그러다 요즘에는 처음엔 냉하다가 나중에 여울로 바뀌는 냉열 파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냉도 열도 아니고 관절통에 캐내는 파스, 뭐 이런 등이 있는데 그런 파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밴드 비슷한 아닐 거.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파스는 목 뒷덜미 같은 데는 붙일 수가 있는데 저기는 거의 뒤통수거든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짧게 깎았을 뿐이지 거기는 머리가 원래 자라고 있는 부분에 지금 보면은 반창고 내지는 파스를 붙인 것 같아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꼭 파스가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파스라서 파스라고 쓴 건데 전통적으로 하는 그 파스는 아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정확하진 않지만. 파스는 제가 좀 아는데 근육에 써요. 파스는 관절이나. 근데 저기는 그냥 뼈잖아, 뼈. 그렇죠. 이제 머리가 아예 자라고 있는 부분이어서 파스였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지 정확하게는 저는 이 모르겠어요. 도하의 언론 보도에 파스라는 표현에 강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파스가 아닐 수도 있다. 상당히 북한 전문가가 동의를 했어요. 제 의견에. 자, 그런가 하면 상처 손정혜 치유 변호사님. 밴드 같은 거일 수 있죠. 상처 치유 밴드 그러니까. 같은 걸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정확한 경위나 이런 걸 모르죠. 또 그 안에 다른 걸 붙여놓고 덮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워낙에 이제 건강 상태가 관심의 주제가 되고 대상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여정이 경고장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김여정이 뭔가 경고하면 행동으로 이어져서 조금 불안한데 어떤 경고인지 함께 보시죠.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 관계 앞길을 더 흐리게 할 수 있다. 남조선 측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 예의주시할 것이다. 라며 복원된 군사통신선 큰 의미 두지 말라라고 소위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남북 간에 단절됐던 통신선을 최근에 다시 복원했다면서 남북 관계 어떤 개선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라는 발표했었는데 김여정이 나서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버하지 말라. 뭐 이겁니까? 뭡니까? 참 이게요. 그러니까 항상 몇 달 전부터 생각이 됐던 게 가을 되면 있을 한미 훈련, 한미 군사 연습이라고 요새 부르는데 훈련이라고 안 부르고 이 연습의 규모라든지 실제 부분이 되게 이제 관심사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미국 쪽에서는 계속 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뭔가 이제 그 남북 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뭔가 돌파구 부분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는데 왜 기억하실 텐데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안보 부분 미군하고 같이 훈련하는 이제 우리 한국 군인들에 대한 것인데 또 그때 문 대통령은 이게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훈련할 수 있겠나 이런 말을 조금 하기도 했고 통일부에서 최근 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미 연습, 군사 연습을 조정해가지고 돌파구를 여는 거하고 김여정이 그거 하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여정의 저 발언은 오히려 우리 정부의 문신의 폭을 좁히는 의미가 있다. 왜 저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정치권 소식 접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명락대전, 이재명 이낙연 대전 가열. 단일화 카드 재부상이라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소칼이냐 닭칼이냐 논쟁, 소위 칼 논쟁이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두 분 사이에 이렇습니다. 소칼 다칼 논쟁. 어떤 논쟁인지 함께 보시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칼이 무슨 칼이냐를 갖고도 좀 논쟁이에요. 이낙연 후보.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 이 말은 이재명 후보와 나는 다르다. 그리고 한 명은 닭 잡는 칼이고 한 명은 소 잡는 칼이다. 칼에 같은 칼이라고 같은 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이 소 잡는 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닭도 못 잡은지.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럼 뭐야 닭도 못 잡은지. 라고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정세균 후보. 경선을 소판 닭판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결국 민주당만 욕먹는다. 치졸한 말싸움 그만두고 당당하게 공개 토론하자라고 분개를 둡니다. 그런데 소칼 닭칼 논쟁으로만 그친 게 아닙니다. 명락, 난타전, 무능 프레임까지 주고받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낙연 대표식이 지지율 역전됐다. 무능한 당대표로 정권 재창출 위기를 만들었다. 그러자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건 문 대통령에 대한 디스다. 대통령이 아무 하는 일 없는 총리와 3년간 일했다는 거냐? 라고 맞받아치기도 합니다. 손재민 변호사님, 이 소칼 다칼 논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당대표가 이제 좀 페어플레이 하자, 이제 지나치게 너무 날설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공방정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칼, 다칼은 부정적 언어예요. 딱 듣자마자 도축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그럼 정치인들이 도축업자냐 이런 약간의 비유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조금 더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능력, 사람에 대한 능력은 사실은 어느 한 개인이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굉장히 곤란한 거죠. 네. 예를 들면 김진 기자님이 방송을 잘하느냐, 그리고 토론을 하면은 잘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많지,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내가 잘한다 못한다 하면 또 오만하다고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서 무능한 당대표 이런 것들은 좀 표현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낙연 캠프 측의 단어가 굉장히 정략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능하다고 하니까 바로 그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을 잘 못했다는 거면 문재인 대통령 디스하는 거냐, 이런 단어는 친문에게 이재명 지사 측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친문을 결집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이번에 무능력한 대표라는 발언에 그 어떤 효과적인 어떤 정치적인 효과는 오히려 이낙연 캠프 측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소위 백제 발언을 보도한 한 언론사를 고발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의 새 백제 호남이 주체돼서 통합한 적이 없다. 이 발언. 최근 보도한 주간지, 최초 보도한 주간지는 지지율 하락으로 공경에 빠진 이 지사가 지역감정까지 꺼내들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자, 요거를 이재명 캠프에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대권 주자가 언론사를 고발한 거예요. 허위사실이라며. 이재명 캠프, 타 언론사 인터뷰 기사 내용 조작함으로써 지역감정 네거티브한 것처럼 허위사실 보도했다. 민심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건 중대범죄다. 그러자 이낙연, 정세균 측이 이재명 후보 측을 비판합니다. 무리수두는 이재명 후보 어디까지 가실 거냐. 상대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얄팍한 변론, 할리우드 액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윤태호 시장님. 아까 제가 그 벽화 이야기하면서요, 이게 언론법하고 그거 논쟁으로 연결될 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그 원래 최초에 한 언론사가 쭉 보도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 한 부분을 떼가지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죠. 뭐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허위, 왜곡, 악의적 보도라고 고발을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도 반론이 나온 건데, 자, 우리가 고소 고발을 할 때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게 뭐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는 이게 불법이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나의 의지라는 걸 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런 보도들은
법정으로 가봐야 알겠지만은 마땅히 이제 처벌받아야 되고 금지돼야 된다는 걸 천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도 뭐 매경쟁가 하고 이제 쭉 인터뷰한 거 120분간 인터뷰한 거에서 이제 떼가지고 이제 막 공격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라고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뭐 이재명, 윤석열한테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아 보여요. 물론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있죠. 아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막 공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공방이 벌어지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펜싱 경기 많이 보지만은 앞서 나가는 쪽은 동시타만 돼도 점수를 벌릴 수가 있어요. 한 대 한 대 서로 주고받아도 점수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결국은 본선 생각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월요일에만 맛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돌직구쇼 마수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쇼컷은 패미이다. 여대는 패미이다. 이런 식의 안산 선수에 대해 사상 검증을 하고 메달을 박탈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적 망신 상태입니다. 제 경기력에 관한 질문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 또한 합당을 통해 범야권의 대선 후보로 경선 버스에 탑승해 주셔야 제 뒤에 있는 그 배터리 그림이 완전 충전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나오신 두 분의 맞수 의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모시고 오늘 치열하게 다뤄볼 첫 번째 맞수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맞수 주제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이겁니다. 그래서 안산이 잘못했다고 안산 선수의 패미 논쟁 함께 보겠습니다.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의 발언이 현재 논란인데 안산 선수가 패미다라는 정치권 밖의 논쟁을 정치권 안으로 지금 가져온 거죠. 논란의 시각은 허구였으나 남혐 단어를 안산 선수가 사용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실제 갈등이 됐다. 핵심은 남혐 단어를 안산 선수가 사용했다는 거다. 국민의힘의 양준호 대변인이 이 남혐 단어 사용을 저격하면서 정치권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의당의 장영 의원 폭력의 원인을 선수에게 돌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 폭력에 힘을 실어줬다. 이낙연 후보 국민의힘 엉뚱한 관역 향했다. 정세균 후보 이 대표의 침묵 정당의 뿌리 혐오로 구축하고 싶나. 이 대표의 침묵 정당의 뿌리 혐오로 구축하고 싶나 라는 비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양준호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실시한 토론 배틀로 선발된 대변인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님, 60초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당시 안산 선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 안산 선수가 정말로 열심히 훈련도 하고 또 경기도 잘해서 금메달을 막 따고 국민들이 좋아하던 시점에 일부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이제 오갔던 겁니다. 뭐 쇼트 머리가 페미니즘의 상징 아니냐, 뭐 이렇게 시비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게 논쟁이 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양준호 대변인의 이 발언은 실제로 적적을 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논쟁은 뭐냐면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뛰고 있는 선수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위 이제 페미니즘 주장을 더 씌워가지고 부당하게 공격을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예. 국가를 대표한 선수에게 부당한 공격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사족을 달아서 문제의 근본은 그 남혐에 대한 발언에 있었다라고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고, 이준석 대표의 침묵도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양준호 대변인의 발언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게 민주당 조승희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배준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양준호 대변인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잘못했다고 봅니다. 예. 그 안산 선수에 대한 국민적인 성원에 찬물을 끼얹은 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변인의 어떤 공식적인 발언으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공당의 대변인이라고 그래도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을 SNS를 통해서 내기도 하고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공당의 어떤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변인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직자로서 발언에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 그 자기 통제를 위한 그 막말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게 상당히 줄었다고 보실 겁니다. 이번 사항은 유감으로 보겠습니다. 예, 양준호 대변인의 발언은 잘못됐다라고 두 분 모두 다 인정하지만 공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권 30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 남현 발언이 아니다라고 두둔하는 말씀을 이준석 대표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개인적인 발언이든 공당의 공식적인 브리핑이든지 간에 대변인은 누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 하나하나가 무게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양준호 대변인의 말을 두둔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진정근 교수에 대한 이준석 대표는 좀 시비를 좀 붙는 상황이거든요. 본질은 사라지고 격까지의 논쟁만 하고 있다. 제 반론권 또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웻더 도그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꼬리를 갖고 이제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당의 대변인의 공식 논평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명확하게 거리를 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정복 당시 국회의원이 임예숙 과기부 장관을 비판한 우리 당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의원님은 능력도 안 되는데 여성이라서 국회의원이 되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민주당이 책임질 일입니까? 자, 여기까지 이 논쟁 진중권 교수와 이준석 대표의 설전으로도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진중권 교수, 이준석 표 토론 배틀로 뽑힌 대변인이 대형사고 쳤다. 이게 공당의 대변인 입에서 나올 소리냐라고 문제 삼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적당히 좀 하라. 대변인들에게 특정 의견 주장 지시 안 했다. 진중권 전 교수, 남염 코드 논란 때랑 달리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이준석 대표, 이준석은 이 사건을 무슨 이유로 끌어들인 건지라고 설전을 부립니다. 자,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침묵 옳은가? 먼저 이번엔 배준영 의원께 발언권 30초 드리겠습니다. 6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그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300편을 냈습니다. 300개나 했어요? 네. 그거를 일일이 공당의 대표한테 다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여혐, 남혐을 이제 정치적인 자산 이런 걸로 끌어들여 갖고 이제 정쟁화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오늘 우리 대변인의 사적인 대화가 사적인 발언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지금 뒷북으로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거에 그 지금 줄리에 대한 벽화에 있어서도 뒷북치기식으로 이제 마지못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단순히 이 정쟁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당을 말씀하셨는데 공당은 정책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여성의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정책을 피고 어떤 법안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대표가 코멘트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이에요. 조승래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얼마 전에 모 기업의 소위 이제 남혐 광고와 관련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1야당의 대표 정도가 되면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언론이나 상대당에서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 대표는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진중권 교수의 저 발언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논쟁을 하는,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안산 선수에 대한 소위 부당한 그 혐오적 공격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다가 어떤 발언도 하고 있지 않다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만 논쟁을 붙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 얼마 전에 윤석열 전 그 총장의 그 배우자와 관련된 뭐 줄리벽화라고 그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혐오를 근거로 한 그 어떤 행위나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처신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의 팽팽한 의견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합당 시한 설정, 이준석의 갑질이냐라는 질문 제목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협상 과정 중에 있는데 휴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이를 문제 삼으며 논란이 야기됐고요. 이 대표, 다음 주가 지나면 전 휴가 가고 휴가 이후는 안철수 대표 배도 제대로 된 합당을 위한 충분한 시간 갖기 어렵다. 그러자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 대표 휴가 일정이 대선에서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럼 역으로 휴가 안 가면 합당하나? 개인 택시 기사분들과 몇 년 전부터 했던 약속 버리고 합당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국민의당에 제가 대기 타고 있어야 하냐라고 이준석 대표가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배준영 의원님. 네. 국민의당에서는 그 왜 휴가 가면서 시한을 압박하냐 이렇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갑질이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합당을 안 하기 위한 이제 핑거 포인팅, 다시 말하면은 책임 소재를 놓고 이제 여론전에 돌입했다라는 느낌까지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안철수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려면 30초면 됩니다. 두 분 방이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가까워요?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것이 협상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합당을 할 때 당명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실무선의 협상을 이미 넘어섰고요. 그리고 권은희 대표가 이미 이걸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는 두 분이 만나서 하면 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안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휴가 탓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 그 이준석 대표 휴가 중요하죠. 그럼요. 그런데 저는 저 대목을 보면서 어떤 인상을 가졌냐면 윤석열에게 뺨 맞고 안철수에게 화풀이한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30날이죠. 지난 30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 야권의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입당을 했는데 어떻게 대표가 얼굴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무시했거나 거꾸로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무시했거나.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무시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당 일정이라는 것은 그 당의 주요한 분들하고의 그 일정 조정 과정을 통해서 대표가 그럼 계신 거냐 아닌 거냐를 보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냥 전격적으로 되면서 대표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입당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디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걸 안철수 대표한테 화풀이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윤석열에게 뺨 맞고 안철수에게 화풀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니만큼 배준영 의원에게 30초 반론권 드리고서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글쎄 죄송하지만 침소봉대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 그 민주당의 이런 전략을 보고 이관계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입당하자마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35%를 넘어섰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대권에 성큼 다가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은 에베레스트 산 등정이 대통령이 되는 어떤 정권 탈환이라 그러면은 베이스 캠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류한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배 아픈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치열합니다. 다음번에 한번 두 분 또 모시고 길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이 묶여가지고. 저희들은 60초 광고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마무리를 또 뜨겁게 배준영 의원, 조승래 의원, 배준영 의원 두 분 모시고 맞수로서 달궈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 맞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